네. 쉬셨나요? 네. 아,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네. 병에 뭐, 걸린 건 아니고요. 네. 네. 자, 국가기후권 2차 시에 1차 시죠. 네. 국가기후권에까지 했죠, 여러분. 네. 국가기후권까지 했고. 자, 혁명과 저항권 어떻게 다른가? 자, 혁명하고 저항권은 좀 간단한 게 뭐냐면, 자, 저항권은 기존 헌법 질서를 유지. 그렇죠. 네. 헌법 보장의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저항권이라고 얘기하면, 자, 혁명은 뭐냐? 자, 저항권은 기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자,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자, 혁명은 뭐냐면 기존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한다는 데 있어서, 자, 혁명과 저항권에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 다시 말하면 저항권은 어찌됐든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기존의 헌법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얘기한다면 자, 혁명은 기존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거나 수호하지 않고 자, 기존의 헌법 질서를 네, 파괴하고 자, 새로운 헌법 질서를 자, 수립하는 게 바로 혁명과 저항권의 아주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저항권은 자, 시민불복종이라든지 국가기구권이라든지 자,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네,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 그렇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 저항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근데 대법원은 저항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즉,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은 도대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있다면 저항권을 어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자, 대법원은 저항권을 자, 자연법상의 권리로 본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연법상의 권리로 봅니다, 여러분. 자, 자연법상의 권리는 뭐예요, 여러분? 어, 자, 실정법이라는 거 뭐죠? 자, 자연법상의 권리로 보면서도 실정법 질서에서는 재판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즉, 재판 규범으로 재판에 어떤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 이 뭐죠? 저항권을 재판의 규범으로, 즉 재판의 기준으로 뭐죠?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의 기준으로 네,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바로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실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을 우리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실정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이 법, 이 실정법 질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그렇죠. 이 공동체 사회에 뭐죠? 네, 통용되고 있는 현재의 법. 자, 이걸 우리는 실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정법 질서에서는 이 저항권이 어떤 재판 규범으로 사용될 수 없다, 원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즉, 대법원은 이 저항권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자연법상의 권리다. 그렇죠. 자연법상의.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법 밖에 있는 이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연법상의 권리인 이 저항권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사회 현실에 규율되고 있는 실정법 질서로 들어와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나 충돌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재판의 규범으로 원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뭐죠? 대법원의 입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냥 자연법상에 걸린 거지. 그렇지, 자연법에는 그런 권리도 있지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게 우리 실정법 질서 내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자,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자, 헌법 보장 수단으로서 저항권의 개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저항권의 개념을 봤죠. 자, 헌법 보장 수단으로 저항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치,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네, 최후의 방법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약간의 다른 입장을 좀 취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 대법원은 아예 이 저항권이 없다고 하지는 않고요. 네, 이거 좀 틀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대법원은 아예 저항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틀린 거죠, 여러분.
자, 먼저 자연법상의 권리이긴 맞다. 자연법상의 그런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정법 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반해서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자, 헌법보장수단으로서의 어떤 저항권의 개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헌법보장수단으로서의 어떤 저항권을 인정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약간 대법원하고 자,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입법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존재하므로 저항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 헌법재판소가 97년 자, 9월 25일 날 국제헌가 4에 네, 결정에서 밝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입법 과정의 하자. 국회가 입법을 제정하죠, 여러분. 네, 국회가 자, 입법을 만드는데 자, 입법을 제정하는데 그렇죠. 입법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 이 입법 과정에 이 어떤 하자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입법 과정이 잘못이 발견됐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입법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 저항권의 행사가 인정이 되느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부정한 거죠. 헌법재판소는 왜? 자,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저항권은 뭐죠? 저항권은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자, 저항권의 행사를 인정을 하고 있지만 자, 입법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 얼마든지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저항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봤습니다, 여러분.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약간의 입장차가 좀 다르죠, 여러분. 자, 저항권의 주체. 자, 저항권 주체는 국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 국민, 자, 외국인, 법인, 정당 모두 가능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저항권의 주체. 자, 저항권의 주체는, 자, 국민의 자기와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하는 권리지만, 자, 주체는 국민 외에도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그렇죠, 법인, 정당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이 사람들이 모두 저항권을, 뭐죠?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저항권의 행사 대상은 자, 국가 권력이겠죠. 국가 권력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자, 최근에는 헌법 적대적인 사회 세력에 관해서도 어떤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최근에는 어떤 국가 권력만이 자, 헌법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국가 권력과 맞먹는 어떤 사회 세력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회사나 뭐 거대 언론, 뭐 이런 사회 세력들도 헌법 침해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헌법 적대적인 사회 세력에 관해서도 어떤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건 견해일 뿐입니다, 여러분. 견해. 네. 일단 저항권 행사 대상은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저항권의 주체에서 국민이 주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법인이라든지 정당 모두 가능한데, 외국인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외국인도 가능한데,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서 한번 올려주실래요? 열린 게시판에. 외국인이 왜 저항권의 주체로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렇죠. 국민 가능하고, 자, 법인, 우리나라 법인, 자, 법적으로 인간이라고 보는 그 법인, 그 다음에 정당, 네, 정당 모두, 네, 저항권의 주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외국인은 왜 가능하죠? 자, 이걸 한번 찾아서 열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없으면 제가, 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네, 다시 돌아와서 저항권 행사 대상은 국가 권력이고, 자, 최근에는 어떤 헌법 적대적인 사회세력에 관해서도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상황은 뭐죠?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렇죠? 그리고 그 침해가 헌법 전제 자체를 부인할 정도, 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거죠. 자,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공동체에 부여를 해놓은 어떤 기본 질서, 즉, 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 부정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부정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냐면, 자, 국가 권력의 행사가 객관적이고 또 명백하게 불법이어야 한다. 그렇죠. 국가 권력의 어떤 권력의 행사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불법 같아요. 자, 그런 건 안 되고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애매한데 이건 안 되고,
자, 국가 권리 행사가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불법이어야 뭐예요? 음, 뭐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른 법적인 수단이 유효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른 법적인 수단으로 어떤 헌법의 보장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헌법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헌법을 수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즉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죠. 이 최후의 수단, 즉 보통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저항권이 행사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항권이 뭐죠? 행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보장이 돼야 되고, 저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불법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즉,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다 해도 헌법을 수호하거나 보장할 수 없을 그런 경우, 즉, 최후의 수단으로 몰렸을 때, 네, 자, 이럴 때 바로 뭐죠?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즉,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자,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행사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뭐죠? 헌법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게 있죠. 즉,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가 가능한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인간의 존엄성 유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히 존엄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 질서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이 저항권은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회라든지 경제적 개혁, 사회 개혁이라든지 경제적 개혁을 위한 목적으로는 저항권은 행사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법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요. 자, 평화적인 방법이 목적 달성가 불가할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이 허용이 된다 이런 거죠. 저항권이라고 처음부터 네, 폭력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네, 평화적으로 하다가 말 안 듣네? 그럼 실력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네. 효과는 뭐냐면, 자, 저항권 행사는 외형상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나, 그러나 정당한 저항권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했죠. 자, 저항권 행사는 외형상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겠죠, 여러분. 왜냐면 국가가, 그렇죠. 국가가 어떤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행사가 중대한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는 상황이고, 헌법 전제 자체를 부인할 정도다. 그렇죠. 그게 바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결국은 뭐예요? 본질은, 본질은 그건데 외형상은 어떻게 나와요? 국가가 자신의 가진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죠. 표현이 이상한가요? 반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죠. 그렇죠? 실력으로 항의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예요? 국가가 정당하게 어떤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즉 공무 집행을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죠? 그런 공무집행에 어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형상은 이 저항권의 행사는 외형상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뭐죠?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외형상 저항권 행사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이 실력으로 거기에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이해하시나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말이 이상한 게 아니고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뭐냐면, 외형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을 해요. 네, 위법한 거죠.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범죄가 아니란 건 아니죠. 네, 위법해요. 그렇게 하는 게. 위법하지만, 정당한 저항권 행사는 위법하지만, 뭐예요? 위법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범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범죄이긴 하죠. 근데 그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이 그거죠. 이게 아예 범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범죄이긴 하지만 그거를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도 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정당한 저항권 행사는 뭐죠?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당연히 처벌도 안 되고 정당한 저항권 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래서. 음. 자, 대법원은 당연히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실정법상으로서의 어떤 재판의 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 저항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겠죠. 왜냐하면 대법원은 이건 실정법이 아니고 자연법상의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실정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법원을 봐서는 자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5주차가 끝났고요. 네, 자, 6주차 강의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6주차 강의 한번 펴보세요. 네, 잠시만 저 가볼게요. 네, 강의 한번 펴볼까요? 자, 6주차 강의하는 네, 제 바탕화면이 어떻게 깔려 있는 걸 다 보이겠네요. 여러분들한테도. 네, 제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6주차 헌법과 민주주의 강의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까지는 이제 헌법에 대해서 쭉 봤고요, 여러분. 네. 자, 6주차에는 어떤 걸 강의하냐면,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자, 과목 자체가 자, 헌법과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헌법과 함께 발전해 왔나? 자,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어떤 민주주의 원리가 헌법에 투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민주주의가 투영된 그러한 헌법, 우리나라 헌법이 최초로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어떠한 네, 발전 과정을 보이면서 오고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또 못 보겠죠, 여러분? 네. 다 할까요? 네. 몇 장이죠? 얼마 안 되네요. 다 해도 되겠네. 그쵸? 네. 네, 자,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자, 제1공화국. 현재 지금 우리는 제 몇 공화국인 거죠, 여러분? 우리 현재 몇 공화국이에요? 6공화국이죠, 6공화국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은 지금 제 몇 차 개정 헌법인 거죠? 제 9차, 9차, 그죠? 9차 개정 헌법이고, 마지막으로 언제 개정이 됐어요? 1987년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개정이 돼서 그 헌법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로 다시 돌아와서, 자, 제1공화국.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 1948년. 이건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네, 사실인 거죠. 자, 제1공화국. 자, 우리가 이제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번호를 붙여갖고 이렇게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공화국이 왜 변한다? 말이 아니죠. 말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1공화국은 1공화국이지 왜 갑자기 또 2공화국 했다가 지금 왜 6공화국이냐? 왜 앞에 숫자가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공화국의 분류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1공화국이다. 지금은 6공화국이다 할 때 이 공화국의 분류가 숫자로서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공화국의 분류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헌법적으로 대단한 사건이 생겼거나 대단한 헌법 개정이 일어났을 때, 자, 이런 거죠. 어떤 헌법적 사건이나 헌법적 개정이 일어났을 때에 그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헌법과는 성격을 달리할 때, 이해하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앞에 공화국을 붙여요. 숫자를 붙여요. 제일 처음에 제정했다 해서 제1공화국이고, 제1공화국 헌법이 쭉 가다가, 뭔가 헌법적으로 대단한, 개정이나 헌법적으로 대단한 어떤, 사건이 생겨서 헌법이 어떤지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이전의 헌법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2공화국 헌법,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뀌었으면, 이전의 헌법
헌법의 어떤 성격과 또 바뀐 어떤 헌법을 가지고 이제 또 국가가 운영되면 그게 3공화국, 뭐 4공화국, 5공화국, 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5공화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6공화국인데 5공화국, 6공화국과 큰 차이점은 대통령이 직선으로 뽑히느냐, 국민의 어떤 직선으로 뽑히느냐, 직선으로 뽑히지 않았느냐. 5공화국은 간접선거였죠, 여러분. 장충체육관에서 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 네. 근데 1987년부터 국민이 직선으로 뽑았죠. 그죠. 대통령을 직접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건 뭐죠? 헌법이 바뀐 거죠, 여러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한 거죠. 그러면 이전의 헌법과 바뀐 헌법은 크게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가 전두환까지가 제5공화국이고 뭐죠? 노태우. 그다음 노태우죠. 노태우 아저씨부터 대통령 직선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제6공화국으로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공화국의 분류는 자, 어떤 헌법적으로 대단한 어떤 사건이 생겨 개정이 됐는데 이전의 헌법의 성격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때 먼저 공화국을 분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6공화국인데 제7공화국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재는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뭐 이혼 정부제로의 어떤 개정이라든지 의원 내각제로 이런 개정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정부 형태가 바뀐다면 당연히 헌법의 어떤 또 성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 헌법을 차용한 공화국, 우리는 그때부터는 7공화국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튼. 네, 여튼 다시 원점으로 와서요. 네, 제1공화국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에 최초로 헌법이 제정됐다 해서 우리는 이 헌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제헌헌법 이렇게 부릅니다. 제헌헌법. 이 제헌헌법은 당연히 최초의 성문의 공화국 헌법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뭐죠?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들을 개수를 했죠, 여러분. 대륙법계는 어디죠? 뭐 영국이라든지, 저기 뭐야, 프랑스나 독일, 자, 이쪽 대륙법계를 개수를 했고, 그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성문법주의죠, 성문법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뭐냐면, 자, 최초의 성문의 공화국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즉, 뭐지, 성문이라는 건 뭐죠? 형식적인 그 헌법전이 있는 거죠. 헌법이란 명명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헌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 최초의 성문의 공화국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945년 8월 10일 해방 후에 최초의 성문헌법이 7월 17일 날, 48년, 자, 7월 17일 날 공포되어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는, 자, 이 헌법, 즉, 재헌헌법인 거죠. 1948년 이 재헌헌법, 연을 뺐나요, 제가? 1948년 재헌헌법에는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평등권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 들어갔던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평등권이라든지 어떤 근로의 권리 등에 의한 생존권적 기본권. 이 생존권적 기본권이 들어간 이유는 자, 어떤 영향이 있냐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받았죠. 자, 세계 최초로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재헌헌법은 1948년이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보다 30년 뒤에, 29년 뒤에 제정이 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저희 뭐죠?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도 어떤 근로의 권리 등의 어떤 생존권적 기본권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원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청원할 수 있는 이런 청원권들, 어떤 청구권적인 기본권이라든지 그다음 참정권, 그렇죠? 선거 이런 건 거죠, 여러분. 참정권 등의 여러 기본권이 규정이 됐고 정부 형태는 기본 대통령제의 의원 내각제 요소가 다소 가미가 된 형태가 바로 네, 1차 네. 1차란다. 네. 제1공화국의 1948년 재헌헌법의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재헌헌법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1948년에 제정이 됐다는 거랑
당연히 뭐죠? 공화국 헌법이기 때문에 어떤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든지 평등권, 그렇죠. 뭐 재판 통과권이라든지 청구권이라든지 어떤 뭐 탐정권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지만, 자, 특별하게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 이 생존권적 기본권이 들어가 있다. 어떤 복지와 관련된, 그렇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 생존권적 기본권 들어가는 게 약간 특징인데, 자, 이거는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 자, 이런 거죠.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의 발전 과정을 보면 최초의 고유한 의미 헌법,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가장 폐해가 뭐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었죠. 그래서 20세기, 19세기 말부터죠,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뭐죠? 이 복지라는 개념이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생존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는데 그 생존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이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고, 자, 우리나라 재헌헌법은 그 바이마르 헌법보다 29년 뒤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특별하게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도 어떤 생존권적 기본권이 좀 들어가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세계사적인 자,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1948년에 재헌헌법이 탄생했다.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정부 형태는 이제 기본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제라는 것은 뭐냐면, 자, 대통령이 있는 거죠, 대통령. 그게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여러분. 네. 자, 대통령이 있는 거고, 자, 의원내각제는 누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해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의원내각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총리 이렇게 얘기하죠. 총리, 수상 이렇게도 얘기하고 총리, 자, 총리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그 재헌헌법의 어떤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원 내각적 요소가 다소 가미가 됐다. 뭐 어떤 국무총리제라든지,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제는 없어요, 여러분. 네. 자,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 구역, 그다음에 영국인 거죠. 영국에서 하고 있는 정부 형태가 바로 의원내각제인 거죠, 여러분. 자, 대통령제는 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제의 어떤 모델이고 영국의 어떤 이제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의 모델이 되는데, 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 돼가지고 행정을 처리하고, 자,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처리를 하고,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의 대통령과 다른 점은, 자,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미국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뽑혀요, 여러분? 거의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미국이 직선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린데, 그렇죠, 여러분. 사실상 직선제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영국의 어떤 정부 형태는 자, 의원내각제. 그죠? 그래서 미국은 부통령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고.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은 뭐죠? 의회에서 선출됩니다. 간접선거로. 선출이 돼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그 실질적인 권한이 떨어지는 거죠. 거의 뭐, 허수아비까지는 아닌데, 허수아비 비슷한 거죠. 왜냐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총리가 모든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나라 재헌헌법 때는 자 이승만 전 대통령인 거죠, 여러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정권 욕심에 따라서, 자, 최초에는 의원내각제 어떤 정부 형태의 안이 올라왔지만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심 때문에 바꿨죠. 대통령제로. 네, 대통령제로 바뀌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절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하고, 자, 의원내각제를, 네, 가미를 한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를 낼 텐데, 여러분. 네, 중간고사 문제를 제가 드릴 텐데, 중간고사 과제를 드릴 텐데, 여러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관해서 여러분 이제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는 뭐고 의원내각제는 뭐고, 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다른 점은 뭐고, 같은 점은 뭐고, 여러분. 네.
네, 왜냐하면 헌법상 네, 정부 형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정부 형태를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이냐, 자 이거는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그때 시대 상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뭐죠?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러한 정부 형태는 자 헌법에 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해하시나요? 네,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그 과제란다. 지금 우리 그 뭐죠? 과목명이 자, 헌법과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부 형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자, 헌법상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그 구현된 그 민주주의가 이제 정부 형태를 어떤 걸로 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느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 대통령제가 좋다, 의원내각제가 좋다. 자, 이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국가에 맞는 정부 형태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대통령제를 하고 있다가 의원내각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자, 하여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거의 어떤 이제 그 뭐죠? 조사를 하셔가지고 뭐가 어떤 건지 실제로 특징은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음, 특징은 무엇이고 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또 어떻게 다른지 자, 이런 것들을 쭉 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A4 3페이지 이내 네, A4 3페이지 이내 여러분 점수 줄 거예요. A4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글씨 크기는 11에 네, 줄 간격은 180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제가 읽기 딱 좋은 이제 포인트가 글씨 크기 11에 줄 간격 180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본 세팅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장수는 3페이지 이내로 A4 사이즈 3페이지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간이 어떻게 되네, 여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여백은 그냥 기본 여백으로 네 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5장 쓰면 안 되냐 8장 8페이지 나오는데 그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되긴 돼요, 여러분. 되긴 되는데 요약하는 것도 이제 어떤 이제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A4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논리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네 제가 그 E클래스 중간고사 과제방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저희 외대가 지금 4월 20일 그 주간이 그 중간고사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간의 마지막 요일, 즉 금요일인 거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뭐죠?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네, 그 자정까지 여러분 뭐죠?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중간고사 과제물을 네, 과제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제물을 그때까지 네, 올려놓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이 클래스 중간고사 과제방에 네, 올려놓으시면 네, 제가 네, 채점을 해서 여러분의 성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뭐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네, 중간고사 과제 제목이 뭡니까? 라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학생분들 계시는데 그 학생은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를 안 들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런 학생분들 없겠죠,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틀어놓고 듣지 않고 그냥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2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네, 이번 주는 마칠 건데요. 네. 자, 두 번째 1차 개헌.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에 자,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자, 1차 개헌은 언제 했냐면 4년 뒤에 했습니다. 4년 뒤. 자, 1952년에 자, 첫 번째로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개헌은 자, 발췌 개헌인 거죠. 자, 국회를 봉쇄하고 자, 기립투표로 통과한 여러분 어떤 이제 뭐 선거가 아니고 어떤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1차 개헌 때는 자, 이거는 이제 뭐 위헌적인 개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자,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떤 여당과 야당이 어떤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뭐예요? 음, 여기저기서 원하는 조항들을 쉽게 얘기하면 발췌한 거죠. 그 발췌돼서 그 발췌해서 만든 개헌안이다 해서 발췌 개헌이고요. 자, 이 발췌 개헌이 통과가 된 이제 이유를 보면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이승만 그 자유당이 어떤 국회를 봉쇄를 해가지고 기립투표로 네, 뭐죠? 찬성하는 사람 잘해서 이르세요 이렇게 기립투표로 해서 통과를 시킨 아주 위헌적인 개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당시엔 뭐냐면, 자, 야당이 제안한 의원 내각제 헌법안, 그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등의 헌법안이 각각 발췌되어 절충된 헌법 개정인 거죠, 여러분. 자, 1차 개헌은 1952년에 실시가 됐는데, 우리는 흔히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야당이 제안한 어떤 의원 내각제 헌법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당이 제안한 즉 정부죠. 정부가 제출한 어떤 대통령이나 부통령 직선제 등의 헌법안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네, 야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 그다음 정부가 제출한 그런 이제 헌법 개정안을 각각 발췌해서 절충된 그런 헌법 개정안을 어, 통과시켰다 해서 이제 발췌 개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령이 이제 여당에서 선포가 되고, 자, 이승만 정권이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죠. 그다음 국회가 포위된 상태에서, 자,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 개정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이 돼야 되고, 아, 이러한 헌법 개정은 이래서 잘못됐고, 자, 이런 헌법 개정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라는 이런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토론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상태에서 어떤 기립투표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자, 1차 개헌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개헌이다. 그리고 내용도 발췌 개헌이거든요. 발췌 개헌. 네, 발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헌법적 얘기를 하면 자, 왜 1차 개헌이 위헌이냐 그러면 헌법 개정 절차의 하나인 공고 절차.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에 이제 보시면 128조, 129조, 130조 헌법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거기 보면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네. 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국민들에게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헌법 개정 절차의 하나인 공고 절차를 생략한 어떤 절차적 정의 원리에 위배된 자,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재헌헌법 당시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인 거죠, 이승만. 자, 네, 이승만 대통령인데, 자, 어떤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간접 선거였죠. 직접 선거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48년 이제 재헌법을 하고 나서 52년 개헌하기 이전에 어떤 이제 그 의회에서의 어떤 이승만의 입지가 좀 좁아진 거죠, 여러분. 네, 의회에서 본인의 어떤 자유당의 의석수가 이제 모자라서 다시 이제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거하기 때문에 자, 의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지지해주는 의회 세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의회에서 직접 선거, 즉 간접 선거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선거, 즉 대통령 직선제를 들고 나온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의회에서 간접 선거를 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네, 재임을 할 수 없으니까, 네, 다시 네, 두 번째 네, 재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임을 할 수 없어서 그쵸, 연임할 수 없어가지고 네, 연임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뭐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선제를 들고 나온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이제 헌법 개정이 있었고, 자, 그리고 야당 그때 당시에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의회의 어떤 의석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의원보다는 야당을 지지하는 이제 야당 편을 드는 어떤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해가지고 저 독재를 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의 어떤 끝장내자.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 헌법안을 어 뭐죠 제출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국회를 봉쇄한 다음에
기립투표로 이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죠. 자, 그 자체로 위헌적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제 어떤 헌법 개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헌법 개정 절차의 하나인 어떤 공고 절차를 이제 생략한 그런 이제 절차적 정의의 원리에 위배됐다 해서 이제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1차 개헌 당시 전에, 네, 네, 선거가 있었고, 네, 총선이 있었죠. 네, 음, 이거 헌법의 역사를 제가 어, 네, 한 주로 쭉 몰아놨죠, 여러분. 사실 헌정사만 따로 떼서 네, 한 학기 수업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빠르게 이제 그래도 좀 훑고 가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제가 6주차 헌법 강의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여러분. 네, 자세한 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튼 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네, 우리는 이걸 빨리 훑고 지나가고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헌법의 어떤 개정의 발전, 헌법 개정의 역사는 우리나라 헌정사죠. 헌정사는 헌법과 민주주의 우리 수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 즉 원래 헌정사가 한 학기 수업의 내용인데, 네, 이거를 이제 뭐 한 주 만에 2시간 만에 끝낸다는 게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긴 하는데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원을 갑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저기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튼 1차 개헌은 1952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발생을 했고, 자,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으로서 헌법의 개정 절차의 하나인 헌법 공고 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정의의 원리에 위배된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본인이 연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대로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뭐죠? 총칼 앞세워가지고 국회 봉쇄한 다음에 기립투표로 통과시켜서 끝낸 헌법인 거죠. 헌법 개정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튼 이제 1차 개헌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그 헌법 개정은 어떻게 변했냐면, 자, 헌법의 내용은 자, 어떤 게 들어가 있었냐면, 자, 양원제 국회. 원래 단원제 국회, 양원제 국회인데, 자, 양원제 국회는 하원과 상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양원제 국회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1차 개헌 후에 자, 우리 헌법에는 이 양원제 국회가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국회에 국무 불신임제 있었습니다. 내각 불신임제거죠. 내각 불신임제. 자, 국회에 의해서 어떤 그 내각, 즉 장관들인 거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그 국무원들의 어떤 불신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국회가 어떤 의결을 해서 내각, 즉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하는 어떤 국무총리와 이 장관들을 한꺼번에 사퇴시킬 수 있는 게 이제 국무원 불친임제, 즉 내각 불친임제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었고, 자, 국무위원 임명 시에 자, 국무총리 채청권 등을 규정했다. 즉,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을 이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에게 지청할 수 있는 이런 채청 등을 규정을 한 게 바로 이제 1차 개헌 후에 우리나라 헌법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는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걸쳐서, 자, 쭉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또, 이번 한 주도 제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자, 중간고사는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제로 대처한다고 말씀드렸고, 주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목차를 좀 구성해가지고, 여러분,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해서, 이 클래스 중간고사 과제방에 중간고사 그 주간 마지막 요일인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12시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여러분의 성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